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시원하게 파운 통보를 날린 30대 초반 여성이에요. 혹시 호의를 계속 베풀면 호구 취급을 당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딱 그런 경우를 당했어요. 저는 학창시절에 괴짜라는 소리를 종종 듣고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독특한 패션관을 가지고 있던 터라 특이한 옷을 입고 특이한 헤어스타일을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친구들 옷을 리폼해주거나 책가방에 미용가위를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 머리를 잘라주곤 했어요. 처음엔 이상하단 소리를 듣던 제 패션은 시간이 지나자 유행이 되기도 했죠. 대학 교수였던 아빠는 교과서보다는 해외 유명 패션 잡지를 끼고 살면서 옷을 만들던 저를 많이 걱정하셨지만 우리 집 서열 1위였던 엄마의 지원으로 저는 꿈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사실 제 끼는 엄마한테 물려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엄마의 예전 사진들을 보면 60년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힙한 패션 감각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잠깐이지만 대학에 다니던 시절엔 잡지 화보 모델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패션 디자이너가 되려는 제 꿈을 늘 응원해 주시던 엄마조차 반대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대학 입학이었어요. 부모님 두 분 모두 와이대 출신이다 보니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갑작스레 대학에 안 가겠다고 하자 기가 찰만도 했죠. 저도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대학이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니거든요. 수지야, 그래도 대학은 가야 하지 않니? 패션 디자인과나 의류학과에 가서 전문적으로 배우면 좋잖아. 엄마는 대학만이 가르쳐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며 패션 관련 학과에 진학하기를 원하셨어요. 저도 대학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대학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면 기술 못지않게 이론적인 부분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반면에 그런 정형화된 교육에 저만의 개성을 가두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더 컸죠. 그래서 고2 때부터 제가 리폼한 옷들을 팔기 시작했고 제 옷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생겨서 제 이름을 건 카페도 운영하게 되었어요. 이런 제 모습에 부모님께서도 두 손을 드셨고 제 꿈을 허락해 주셨고요. 저는 졸업과 동시에 사무실을 얻어 제가 직접 디자인한 옷을 파는 쇼핑몰을 오픈했어요. 사실 첫 술에 배부를 거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거의 2년간 재료값도 못 건질 정도로 적자를 면치 못했죠. 하지만 그런 과정조차 제 꿈에 한 발 다가가기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후 열심히 매진한 결과 오픈 3년 만에 제가 만든 이브닝 드레스가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치게 되었지 뭐예요. 그 덕에 제 쇼핑몰은 화려하고 특이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여성분들 사이에서 제대로 입소문을 타게 되었고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하루 한두 건에 그치던 주문이 신상만 출시했다 하면 완판이 되는 통에 함께 일할 직원도 많이 뽑게 되면서 25이라는 어린 나이에 15명의 직원을 둔 쇼핑몰 CEO가 되었어요. 성공 가도를 달리는 저에게 걸림돌은 없었죠. 이후 5년간은 정말 미친 듯이 일만 했어요. 밥 먹으면서도 옷을 생각하고 심지어 화장실에도 노트를 들고 들어가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정도였거든요. 저는 20대 내내 패션에 미쳐 있었고 패션 위크 참석차 출장 가는 걸 제외하면 개인적으로 여행 한번 못 가보고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하며 30대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크게 후회는 없었죠. 물론 주변에선 소개팅을 주선하겠다는 사람도 많았어요. 제가 거부를 했을 뿐이죠. 20대 때는 그저 일하는 게 즐거워서 남자 만날 생각조차 안 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대 앞자리가 바뀌자 그제야 주변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와 동갑내기 직원은 벌써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학창시절 동창들 SNS는 온통 아기들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결코 제 인생이 외롭다거나 꼭 남자가 필요했던 건 아니지만 친구들의 아이 사진을 보니 이렇게 일만 하다가는 평생 엄마 소리도 못 들어보고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씁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주일에 2-3번은 소개팅에 나가 짝 찾는 노력을 했어요. 제가 눈이 높은 건 아닌데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죠. 이건 아니다 싶던 찰나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다른 남자들하고는 뭔가 다르더라고요. 그동안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들 중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그동안 소개팅 상대들은
의사에 변호사에 다들 잘난 사람들이다 보니 자기 스펙을 소개하기 바빴지 제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제 얘기에 귀 기울여주고 공감도 해주었죠. 20살 때부터 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던 저로서는 이런 그의 포근함이 안식처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가장 별 볼 일 없던 이 남자를 선택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애인이자 동료, 친구 같은 사람이 되어주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6개월가량 연애를 했고, 그러는 사이 저는 이 남자라면 함께 인생을 살아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먼저 청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그때까지는 결혼을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라고만 생각했지 그 외의 상황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를테면 결혼은 남자와 여자 하는 게 아닌 집안과 집안이 하는 거라는 걸요. 이 결혼을 가장 반긴 건 부모님이셨어요. 제가 일에 빠져 살다가 결혼도 못하고 혼자 쓸쓸히 늙어갈까봐 늘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결혼하겠다는 말을 했을 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저희 오프라인 매장 매니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시어머니 되실 분이라고 매장에 찾아오셨는데 잠깐 와보셔야겠어요. 저는 예고도 없던 예비 시모의 방문에 급하게 매장으로 향했어요. 어머, 우리 애기 왔니? 와서 인사해라. 여기는 네 시누이다. 처음 얼굴 보지? 예비 시모는 제가 시누이를 소개했어요. 언니, 옷들이 너무 예뻐요. 저 옷 몇 벌만 선물로 주면 안 돼요? 대학생이던 예비 시누는 첫 만남부터 제게 언니 하면서 잘 따랐어요. 귀여운 막내 동생 같았죠. 그래서 원하는 옷들마다 선물로 주었죠.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시작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채 말이죠. 그 후로도 예비 시모와 시누는 수시로 저희 매장을 찾아서 옷을 챙겨갔어요. 사실 대표라고 회사 물건을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때마다 저는 따로 결제를 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신상 점검차 매장에 방문했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매장 안에서는 저희 직원과 손님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어디 저먼 따위가 까불어?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여기 대표가 우리 오빠랑 결혼할 사람이야. 알고나 까불라고. 놀랍게도 그 손님은 제 예비 신우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언니, 저 사람 잘라버려요. 제가 무리한 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 나온 신상 하나 가져가려는데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딱 봐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지만 일단 신우이를 잠깐 딴 곳으로 내보내고 매니저를 따로 불렀어요. 매니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얘기를 하더군요. 들어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수시로 매장에 오셔서 직원들한테도 함부로 대하시고 올 때마다 돈도 안 내고 신상을 빼가시니까 좀 곤란해요. 대표님께 이걸 말씀드려야 하나 그동안 고민 많았어요. 아무리 결혼할 사람 동생이라고 해도 제품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직원들한테 무리하게 군다는 얘기까지 들으니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한마디 했죠. 아가씨, 당장 사과드리세요. 아니 언니,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사과를 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한 거 봤잖아요. 언니는 도대체 누구 편이에요? 신우이는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자기가 뭘 잘못했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대표인 저도 직원들한테 함부로 안 해요. 그럴 권리는 없으니까요. 이번 일은 그냥 못 넘어가겠네요. 저희 단호한 태도에 신우이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마지못해 담당 직원한테 사과를 하고는 쌩 하고 가버렸어요. 여동생을 통해 그 소식을 전해들은 남자친구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어요. 자기야, 오늘 현아한테 뭐라 그랬어? 얘기 들어보니 매장에서 신상 구경하고 있는데 자기가 막 뭐라고 했다던데? 한 사람 입만 거쳐도 완전 다른 얘기가 된다더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도대체 집에 가서 지 오빠한테 뭐라고 했길래 얘기가 이렇게 와전이 됐는지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탈이 없을 것 같아 상황 설명을 했어요. 아가씨가 각색을 많이 했네. 아가씨가 우리 직원들한테 무리하게 굴길래 손윗사람으로 따끔하게 한마디 한 것뿐이야. 형철 씨도 그 장면 봤으면 나랑 같았을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 큰 애를 그 사람 많은 데서 혼내면 어떡해? 지금 집에서 울고불고 난리야. 그 일로 엄마도 화 많이 나셨고. 별일도 아닌데 왜 일을 키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얘기라면 팥으로 외주를 쓴다고 해도 믿었던 사람이
제 말은 들은 채 만 채 자기 동생 얘기만 믿는 듯한 모습에 저는 서운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예비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 도대체 애한테 뭐라고 했길래 애가 이렇게 우는 거니? 시누이한테 옷 한 벌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웠니? 결혼 전부터 이렇게 시누이 구박하는 거 보니 몇 년 살면 아주 나도 구박하겠구나?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결혼 앞두고 예비 시어머니랑 싸우고 싶지 않아서 저는 한 발 물러섰어요. 이때 처음으로 이 결혼을 해야 하나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러웠던과 달리 시간은 흘러갔어요. 그리고 결혼식까지 40일 남은 시점에 사건이 터지게 됐죠. 제가 파혼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요. 그날은 결혼 전 마지막으로 맞는 아빠 생신이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제게 할 말이 있는 듯 눈치를 살피셨어요. 그러다 힘들게 입을 떼셨죠. 수지야, 내가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많이 했는데 말이야. 요전에 사부인께서 우리 병원에서 임플란트 하셨잖아. 근데 아직 결제를 안 하셨더라고. 뭐? 바빠서 깜빡하셨나 보네. 내가 이따 전화해볼게. 임플란트를 알아보시던 예빈 시모에게 저는 저희 엄마가 운영하시는 치과를 소개해드렸어요. 하지만 할인을 많이 해드리겠다고 했지 공짜로 해준다는 말은 결코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결제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지난번 아가씨 일도 그렇고 좀 찜찜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희 엄마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 받고 계시잖아요. 그거 결제가 한 번도 안 되었다고 해서요. 혹시 잊으셨나 해서요. 그런데 돌아온 예비 시모의 대답은 정말 황당하게 그지 없었어요. 어머, 네가 사돈이 하는 치과라고 소개해 주길래 공짜로 해주는 줄 알았지. 그걸 돈 받을 생각이었니? 참나, 부자가 더 한다고 하더니 그게 몇 푼이나 된다고 돈 받겠다고 그러니? 순간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는데 옆에 있던 엄마가 제 손을 잡으시며 저를 말리셨어요. 됐다, 그만해. 사돈이 오해하셨나 보네. 그냥 선물로 해드린 걸로 치지 뭐. 엄마는 괜찮다며 저를 달래셨지만 저는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정말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래요, 임플란트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 상의는 제대로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누이는 제 매장에 와서 마음대로 옷을 집어가지 않나. 시어머니는 제 엄마 치과에서 공짜로 이빨을 하지 않나. 누가 보면 제가 엄청 모자라서 돈 처발라 결혼하는 줄 알겠더라니까요. 전 더는 참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 길로 예비시댁으로 갔어요. 예비시모는 조금 전까지 저랑 안 좋게 통화를 하고서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저를 보자 반갑게 말을 거셨어요. 잘 왔다. 안 그래도 혼수 문제 때문에 널 한번 부를까 했는데 마침 잘 왔어. 사부인도 바쁘실 텐데 혼수 준비하느라 얼마나 신경이 쓰이시겠니? 그래서 약소하게나마 적어봤다. 예비시모는 A4 용지 가득 빽빽하게 적힌 예단 목록을 저에게 내밀었어요. 거기 적힌 내용을 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에르메스에 샤넬에 이건 뭐 예단 목록이 아니라 명품 컬렉션을 적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걸 약소하다고 하는 꼴을 보니 정말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이어진 예비시모의 말은 간신히 잡고 있던 제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놨죠. 아참, 네가 살고 있는 그 강남 아파트 우리 형철이랑 공동명의로 하면 어떠니? 그래도 가장인데 면이 서야 하지 않겠어? 예비시모의 요구를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이건 결혼하는 게 아니라 마치 제가 돈다발 싸들고 결혼을 구걸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듣자 하니 역겨워서 도저히 못 참겠네. 어머님은 제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혼할 호구로 보이세요? 어머, 너 지금 이게 무슨 태도니? 그럼 파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니? 말해봐. 그런 거냐고. 제 반응에 예비시모는 당황했는지 눈가가 파르르 떨렸어요. 그때였죠.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저희 아빠 생신에도 참석 못한다던 남자친구가 문을 열고 튀어나왔어요. 자기야, 무슨 말이야 그게. 겨우 이런 일 가지고 파혼이라니. 야근한다더니 집에 있었냐? 그리고 겨우 이런 일? 내가 혼수 문제만 가지고 이러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좀 피곤해서. 남자친구는 거짓말한 게 딱 걸리자 말을 얼머부렸어요. 니네 엄마랑 동생이 우리 매장 와서 맨날 옷 가져가는 거 알아 몰라?
그래도 시댁 식구니 이해하려고 했어. 근데 어떻게 예비사돈병원에서 임플란트 한 돈도 안 낼 생각을 해? 그 말에 예비 시모는 저를 째려보더니 황당하다는 듯 말했는데요. 아까 내가 말하지 않았니? 난 네가 가보라고 해서 간 것뿐이다. 당연히 공짜로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지. 사돈 될 사람한테 설마 돈 받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니? 이 뻔뻔함은 뭐죠? 당연히 공짜라고 생각했다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라는 타이틀을 무슨 벼슬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죠. 그날 분명히 얼마나 할인해드리는지 설명 다 해드렸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지난 3월 8일에 친구분들과 저희 매장에 오셔서 가져가신 옷은 왜 아직 결제를 안 해주세요? 매니저가 그러는데 그날 어머님이 친구분들한테 옷 한 벌씩 돌렸다면서요. 전 또 웬일로 매상 올려주러 오셨나 했더니 매니저한텐 제가 가져가라고 했다고 하셨다면서요. 제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어요? 설명 좀 해보세요. 그건 우리 엄마가 고마운 분들한테 며느리 자랑하느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 돈을 꼭 받아야겠어? 남자친구가 한마디 하더군요. 아니 고마운 사람한테 선물할 거면 당신 돈으로 할 일이지 왜 남의 가게 물건으로 생색을 내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 아니랄까봐 생각하는 게 똑같더라고요. 됐고 난 지금까지 당신 여동생이랑 어머님이 가져간 우리 매장 옷이랑 임플란트 시술비까지 다 받아야겠으니까 어머님도 그렇게 알아주세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죠. 이건 뭐 별 볼 일 없는 남자 나 하나 사랑해주는 거 보고 선택했더니 내가 아니라 내 돈이랑 우리 집안 재력을 사랑했던 거였네? 내가 미쳤었지. 저런 남자가 뭐가 좋다고. 내 말에 발끈한 예비 시모는 벌개진 얼굴로 제게 쏘아붙였어요. 너 지금 우리 아들 보고 별 볼 일 없다고 했어? 기가 막혀서 정말. 솔직히 너 돈 많은 거 빼고 뭐 있니? 모졸 주제에 그깟 돈 좀 있다고 어디서 까불어 까불긴. 이래서 못 배운 애들은 티가 난다니까. 30 넘은 고졸 주제에 파혼 경력까지 추가하면 누가 널 데리고 가겠니?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싹싹 빌어. 그럼 내가 이번만 용서해 줄 테니까. 아, 진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얼씨구,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랑 댁의 아들이랑 결혼업체에 한번 올려볼까요? 누가 더 점수가 높은지? 지금 제 걱정하실 때가 아니에요. 댁의 아들 걱정이나 하라고요. 지금 뭐라는 거니? 내 아들이 어때서? 네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세상 물정 모르나 본데 4년제 대학 출신에 직장 생활하면서 벤츠 끌고 다니는 남자가 어디 흔하니? 니까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저 나이에 자기 힘으로 저 정도 차 타는 남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자기 힘으로 해냈다. 벤츠를 끈다고요?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에휴, 아들을 몰라도 이렇게 몰라서야. 일개 중소기업 사원이 무슨 수로 벤츠를 끌고 다니겠어요? 하도 벤츠 한번 타보고 싶다고 졸라대서 한 대 뽑아줬더니 그걸 또 지가 산 걸로 떠들고 다녔구만. 순간 예비 시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옆에 있던 남친놈은 부랴부랴 제 입을 막으려고 했죠. 자기야, 그런 것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자. 응? 나가긴 뭘 나가? 오늘 이후로 너 볼 일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정리하자. 우선 차키부터 내놓고 너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 구할 때 들어간 내 돈 당장 방 빼서 갚아. 옛말에 먹긴 놈이 성낸다고 하잖아요. 예비 시모는 오히려 저에게 역정을 내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이런 애가 내 며느리가 될 뻔했다니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저도 그러고 싶은데 아직 계산이 덜 끝나서요. 임플란트비랑 옷값 320만 원 아직 결제 안 됐으니 다음 주까지 제 계좌로 입금해주세요. 안 그럼 절도로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 순간 차며 집이며 다 뺏기게 된 남자친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어요. 예비 시모 역시 그제야 정신이 드는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어요. 아가, 임플란트 값이랑 옷값 다 내마. 내가 잠깐 부자 며느리 드린다고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은 다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해보자. 아니요, 늦었어요. 제가 당신들 정체를 다 알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반성하지 말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잘난 당신 아들 인생은 당신이 망쳤다는 것만 아세요. 저는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는 예비 시모의 손을 뿌리치고 그 집을 나왔어요. 하마터면 내 인생을 도매금에 넘길 뻔했다는 생각에 치를 떨면서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 붙어있던 거머리들을 떼버렸고 다시 빛나는 솔로로 돌아왔어요. 사랑도 좋지만 역시 일이 최고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일로 배운 것도 있어요.
그동안 조건 없이 퍼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는 그런 호의를 이용하는 인간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바보같이 퍼주고 당하는 짓은 안 할 거예요. 파운우 아빠는 오히려 그런 집안이랑 사돈 맺기 전에 끝낸 게 다행이라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 말로는 그 여자 얼굴이 얼마나 두꺼운지 파혼 후에도 치과에 임플란트 잔여 치료를 받으러 왔다더라고요. 대단하다 싶었죠. 솔직히 이젠 결혼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주변 사람들을 보고 잠시 결혼을 꿈꾸긴 했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제 인생의 남자는 딱히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젠가 진정한 사랑이 찾아온다면 모를까? 아직은 이를 사랑하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함께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요. 아직은 애가 어려서 당장 복직은 힘들고 아이가 조금 더 크면 복직을 할 생각이에요. 남편과 전 현재 시댁과 연을 끊고 살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사는 거죠. 아버님과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거든요. 우리 부부가 어머님과 연을 끊게 된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부터 시작됐으니까요. 그러니 시집살이가 연을 끊은 이유는 아니라는 얘기죠. 원인은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오죽하면 자식 내외가 어머님과 연까지 끊어야 했는지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 가족 얘기부터 해볼게요. 저희 집은 딸만 둘이에요. 제 밑으로 4살 타울의 여동생이 있죠. 지금도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여동생과 저는 돈독한 사이였어요. 전생에 부부였냐는 소리를 들을 만큼요. 제 눈에는 여동생이 마냥 예쁘고 귀엽기만 했거든요. 엄마가 그러시는데 전 어릴 때부터 엄마만 보면 동생을 낳아달라고 그렇게 졸랐었대요. 저희 집을 제외하곤 친척집 대부분이 형제나 자매를 키우고 있었는데 늘 혼자 놀던 저는 그 모습이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엄마를 졸라 동생을 낳아달라고 떼를 쓴 거고요. 아무튼 이런 제 앙탈 때문이었는지 부모님께선 둘째를 갖기로 하셨고 얼마 뒤 엄마는 임신을 하셨어요. 엄마는 한 번 낳아봤으니 2번째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셨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 몸에 이상이 생겼지 뭐예요? 여느 때처럼 제 간식을 만들고 계셨는데 갑자기 배가 뒤틀리더니 찢어질 것처럼 아프더래요. 그리곤 이상을 감지하던 그 순간 이미 하혈은 시작됐고요. 당시 아빠는 회사에 계셨고 엄마 옆에는 어린 저뿐이었죠. 다행히 숫자를 익히고 있던 저는 엄마가 불러주는 번호대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엄마는 잠시 뒤 도착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어린 저는 이웃 아주머니 댁에 맡겨졌고요. 그날 아빠는 밤 9시가 넘어서야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항상 저를 보고 웃어주던 아빠는 그날만큼은 그러지 않으셨죠. 그리곤 저를 외할머니 댁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엄마가 입원을 해야 해서 절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하셨죠. 당시 전 어려서 몰랐지만 그날 엄마가 유산을 하셨더라고요. 뱃속에 있던 둘째를 잃으신 거죠. 유산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그 일로 엄마는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 바람에 아빠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엄마를 간호하며 저까지 돌보셨고요. 자식을 잃은 엄마는 하루하루 눈물로 보내셨고 그러다 탈진하신 적도 여러 번 있으셨대요. 외할머니가 오셔서 도와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아빠가 제일 고생을 하셨죠. 엄마는 돌봐야 할 자식이 있었기에 마냥 슬픔에 빠져 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애써 기운을 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리 쉽게 아물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인가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무서워서 더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 같다고요. 아빠는 그런 엄마를 위로하며 아이는 하나로 충분하니 그런 걱정은 말고 몸조리만 신경 쓰자고 하셨죠. 하지만 엄마는 어떻게든 제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으셨나 봐요. 여보, 우리 입양을 하면 어떨까? 얼마 뒤 엄마는 아빠한테 입양 얘기를 꺼내셨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엔 입양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거든요. 온갖 편견과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 등 고민할 거리가 많았죠. 솔직히 엄마도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으셨대요. 그저 저에게 동생을 안겨줄 한 방편으로 생각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직접 입양기관에 찾아가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아기들이 있는 보육원들도 돌아보시면서 조금씩 입양에 대한 확신이 드셨다나 봐요. 천사 같은 아이들이 마음에 닿은 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고 그래서 오랜 시간 고민을 하셨대요. 그리고 드디어 결정을 하셨죠. 힘들겠지만 사랑으로 잘 키워보자고요. 그런 엄마의 확고한 모습에 아빠도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엄마와 아빠는 1년의 기간 동안 입양기관에 가서 상담도 받고 입양 심사도 받으신 끝에 제 여동생이 될 아기를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전 아직도 그날이 생각나요. 동생과 처음 만났던 그날이요. 동생의 친모는 미혼모였고 친모의 부모 손에 들려 동생은 보육원으로 가게 됐죠. 제가 5살이 된 무렵 동생은 첫돌을 한 달 앞두고 우리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린 한 가족이 되었죠. 저는 동생이 생겼다는 사실에 뛸 듯이 기뻤어요. 동생이 너무 예뻐서 동생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죠. 뽀얗고 말캉말캉한 얼굴에 몽실몽실한 엉덩이까지 인형보다 훨씬 예쁘고 귀여웠거든요. 외가와 친가에서는 처음엔 주위 시선도 신경 쓰이고 남의 애를 키운다는 게 탐탁지 않으셨던지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막상 제 동생을 보시곤 그런 걱정이 싹 사라지셨대요. 제 동생의 웃음이 차갑던 어른들의 마음까지 단숨에 녹여버린 거죠. 그 후론 너무 잘 데려왔다며 예쁘게 잘 키우라고 하셨대요. 덕분에 엄마 아빠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저희 부모님은 제 여동생을 정말 친딸 이상으로 사랑을 주면서 돌보셨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때때로 여동생을 질투하기도 하고 가끔 심술을 부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단 한 번도 동생을 낳아달라고 한 걸 후회한 적은 없었어요. 데려온 동생이라고 차별하거나 창피해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엄마가 배 아파 낳은 동생과 똑같다고 생각했죠. 물론 주위에서 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언젠간 엄마가 제가 다니던 유치원에 동생을 데리고 오신 적이 있는데 친구 엄마들이 구석에 모여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어떻게 태생도 모르는 애를 데려다 키워? 혹시 밖에서 낳아온 자식 아니야? 그 말에 엄마가 불같이 화를 냈어요. 어쩜 애 키우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 태생? 당신들 태생은 얼마나 잘나서?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건 처음 봐서 전 아직도 그날이 생각나요. 엄마와 아빠는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에 늘 당당하셨고 저와 동생한테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먹고 자란 동생과 저는 걱정 없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죠. 매 순간 사랑만 받았던 건 아니고 잘못하면 혼도 나고 회초리도 맞고 그랬죠. 하지만 그게 부모 사랑 아니겠어요? 그리고 동생이 10살이 된 어느 날 엄마는 동생에게 입양 사실을 밝혔어요. 시기를 그때로 잡은 데는 이유가 있었죠. 동생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학교에서 새 교과서를 받아온 날이었어요. 교과서를 훑어보던 엄마는 입양 가족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셨어요. 그걸 계기로 엄마는 수업 전에 동생한테 입양 사실을 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동생이 충격을 덜 받을 것 같아서였죠. 엄마는 저와 동생을 불러다 앉혀놓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예전에 몸이 많이 아팠어.
그래서 둘째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그런데 그때 우리 지유를 만났지 뭐니? 엄마는 지유를 본 순간부터 지유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 엄마가 지유를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지유는 분명 엄마 딸이야. 아빠 딸이고. 그리고 언니의 여동생이고. 그 사실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여동생은 어렸지만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엄마 가슴에 안기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엄마, 나 데려오고 키워줘서 고마워. 동생의 그 말은 엄마를 감동시켰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후로 동생은 주위에서 어떤 소리를 듣던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밝아졌죠. 그런데 그 즈음에 동생이 조금 이상한 말을 했어요. 나한테는 엄마랑 아빠, 언니만 내 가족이야. 다른 가족은 없어. 동생의 뜬금없는 말에 기분이 묘했어요. 마치 다른 가족이 있는 건 알지만 절대로 받아주지 않겠다는 확신 같았거든요. 게다가 동생은 커서도 친부모를 찾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 앞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원하면 언제든 친모 찾는 걸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시큰둥했죠. 동생은 자라면서 입양 문제로 단 한 번도 속상해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 없이 순탄하게 보냈어요. 시간은 흘러 유치원 선생님이 꿈이던 동생은 유아교육과에 진학했어요. 저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당시 저는 대학 시절부터 CC로 사귀던 남자친구한테 청혼을 받은 상태였어요. 현재 제 남편이요. 남편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부모님께도 정말 잘했고 심지어 제 여동생 용돈도 챙길 정도였죠. 전 이런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였죠. 남편은 대학에서 엔지니어링 공부를 하고 사운드 시스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 규모는 작았지만 다행히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사들과 독점 계약을 하고 있어서 재정이 꽤 탄탄했죠. 우린 가급적이면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둘이 모은 돈으로 결혼 준비를 하자고 했어요. 넉넉하지는 않아도 우리 두 사람 살 집은 구할 수 있었거든요. 얼마 뒤 우린 예비시댁에 인사를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님과 어머님 모두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죠. 절 반갑게 맞아주시기도 했고 아직 서로에 대해 잘 모를 때이기도 했으니까요. 시부모님께서는 결혼 준비 과정도 저희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지 못했던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죠. 바로 상견례 자리에서 말이에요. 상견례 자리엔 저희 부모님과 여동생이 함께 나갔고 남편은 외동아들이라 시부모님과 함께 나왔어요. 처음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도 잘하고 얘기도 무리 없이 흘러갔죠. 그러던 중 제 동생이 말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여동생이 엄마와 대화를 하다가 실수로 이렇게 말한 거죠. 이럴 거 알았음 엄마가 나 데려다 키웠겠어? 우리 집에선 동생 입양에 대해 관대한 편이라서 평소 동생도 제 입으로 이런 농담을 편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한테는 이 말이 거슬렸던 모양이에요. 상견례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어머님은 절 데리고 사람들 눈을 피해 구석진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곤 대뜸 이러시더라고요. 혹시 네 동생 입양한 애니? 저는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어차피 숨길 생각도 없던 터라 그렇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집에선 단 한 번도 동생을 데려온 아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님은 얼굴색이 변하셨어요. 말로는 알겠다고 하셨지만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렇게 한 2주 정도가 지났을까요? 어머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만나자고요. 그래서 저는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죠. 그런데 제가 인사를 드리자마자 대뜸 미안한데 이 결혼 없었던 일로 하자. 글쎄 이러시지 뭐예요. 전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런 말 하면
속 좁은 인간으로 보이겠지만 나는 입양한 가정에서 자란 애를 며느리로 받고 싶지 않다. 그런 애들은 나중에 지 부모 따라 입양할 가능성이 크다더라. 나는 내 아들 피 안 섞인 애를 손주로 볼 생각도 없고 자신도 없다. 그 말을 듣자 정말 황당했어요. 아니, 부모님이 입양을 하셨다고 딸인 저도 입양을 할 거란 건 너무 비하기 심한 거 아닌가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마도 어머님이 입양가정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가진 분이라서 논리에 벗어난 말을 했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화를 누르고 최대한 침착하게 얘기를 이어갔어요. 어머님, 저희 아직 자식 계획도 안 세웠어요. 애를 낳을지 안 낳을지도 모르는데 왜 어머님은 앞질러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입양이 뭐가 어때서요? 입양된 애들이 무슨 전염병자인가요? 그리고 제 동생이요. 자기가 입양된 거 다 알고도 지금껏 구김살 없이 잘 자랐고 우리 가족 모두 동생의 입양에 대해 전혀 서스럼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지금 말씀은 저희 가족뿐 아니라 입양 가족들 전체를 모욕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님은 벌컥 열을 내시더군요. 지금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따박따박 대드는 거니? 그래, 나 속 좁은 년이다. 하지만 어쩌겠니? 난 내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으니. 그러니 잔말 말고 준우랑 상의해서 이 결혼 정리해. 어머님은 그렇게 카페를 나가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머님을 뒤쫓아 나갔죠. 다시 설득해 보려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절 뿌리치고 가버리셨어요. 저는 황망하게 서 있다가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고요. 집에 오니 그제서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 내 가족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어서요. 전 그렇게 하루 종일 울다가 가족들한텐 비밀로 하고 다음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곤 딱 잘라 얘기했죠. 자기야, 미안한데 우리 이 결혼 여기서 끝내자. 난 도저히 못하겠어. 놀란 남편은 제게 이유를 물었어요. 전 어머님과 있었던 일을 전했어요. 그리곤 당당하게 말했어요. 난 내 가족을 모욕하는 사람하고는 한 식구로 못 살아. 파혼할 생각이라 생각대로 질러댔어요. 남편은 파혼은 절대 안 된다며 자기가 엄마를 설득하겠다고 했어요. 제발 자기를 한 번만 믿어달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건을 걸었죠. 어머님한테 사과도 꼭 받아야겠어. 어머님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모두를 모욕하신 거니까. 남편은 알겠다며 일이 정리되면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얘기해보겠다던 남편은 이후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몇 주가 지났는데도 말이죠. 저는 제가 먼저 전화를 하는 건 꼭 제가 안 달라서 그러는 것처럼 보일까봐 연락 않고 남편 전화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결혼 준비는 모두 중단된 채 저는 일에만 열중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늦은 밤이었죠. 남편은 잠시 만날 수 있냐고 하더군요. 올 것이 왔구나 했죠. 전 남편이 있는 공원으로 나갔어요. 공원으로 나가보니 남편이 벤치에 앉아있더군요. 전 다가가 옆에 앉았어요. 우린 한참을 말없이 앉아만 있었어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제가 먼저 말했죠. 할 말 있어서 온 거 아니야? 남편이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말을 하려다 말고 울음을 터뜨리지 뭐예요. 전 그런 남편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죠. 한참을 울고 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난 너랑 결혼할 거야. 엄마랑은 안 보고 살 거고. 아니, 그런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남편의 말은 왠지 좀 이상했어요. 이런 일로 엄마를 안 보고 살겠다니요. 좀 과하다 싶었죠. 그래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충격적인 얘기를 시작하더군요. 어머님과 우리 가족이 얽힌 얘기를요. 남편은 제게 봉투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주며 얘기를 시작했어요. 서류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죠. 갓 태어난 아기의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왠지 아이가 낯이 익더라고요. 알아보겠어? 지우야, 당신 동생 지우. 남편이 말하길 한 달 전 남편은
저랑 통화를 하고 바로 어머님을 찾아갔대요. 그리곤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따졌죠. 어머님은 이리저리 말을 돌리시다가 결국 감정에 격해지셔선 그러셨대요. 내가 그애 평생 보고 살 자신이 없어서 그런다. 왜? 내가 지를 버렸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알아? 어머님은 아버님과 만나기 전 결혼을 했었다나 봐요.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고 낳자마자 바로 이혼을 하는 바람에 딸을 입양 보냈다더군요. 그 아이가 바로 제 동생 지우였고요. 그 후 어머님은 그 사실을 숨기고 재혼을 하셨는데 그렇게 만난 상대가 남편의 아버지셨던 거죠. 당시 아버님은 아내와 일찍 사별을 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었죠. 어머님은 그렇게 남편의 엄마가 된 거죠. 남편은 이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이런 가정사를 모르고 자랐대요. 돈 많은 아버님께 잘 보이려 어머님은 그동안 남편을 친자식처럼 키웠거든요. 그러니 계모란 걸 알 리 없었던 거죠. 친아들도 아닌 나는 그렇게 키워놓고 이제 와서 버린 친딸이 복수할까봐 그게 두려워 이 결혼을 깨려고 했대. 그런 사람을 엄마라고 할 수 있겠어? 남편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남편과 시아버님한테 모든 게 들통난 어머님은 울면서 빌더래요. 제발 자기를 내쫓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자신이 잘할 테니 이번 결혼은 하지 말아달라고요. 끝까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어머님을 보고 남편은 오만정이 다 떨어졌고 아버님은 이혼은 않겠지만 사돈댁만 괜찮다고 한다면 이 결혼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하셨대요. 난 적어도 엄마가 지유한테 미안한 감정은 가지고 계실 줄 알았어. 그런데 끝까지 지유가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것만 걱정하더라고. 무당까지 들먹이면서 말이야. 어머님은 남편이 들고 온 출생신고서와 지유 사진들을 진작 버리려고 했지만 용하다는 무당이 그러더래요. 그것들을 버리면 그 애가 저주한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갖고 계셨다나 봐요. 남편 얘기를 듣는 내내 전 화가 치밀어서 당장이라도 달려가 한 대 치고 싶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 손을 잡고 그러더군요. 처제가 이 사실을 알면 충격받지 않겠냐고요. 저도 그게 걱정이었어요. 어떻게 결혼을 한다 쳐도 언젠가 이 일이 지유 귀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겠다 싶어 가족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해주었어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충격에 빠졌죠. 그런데 가장 걱정했던 동생만큼은 오히려 담담했어요. 내가 그랬잖아. 난 그 사람 찾을 생각 없었다고. 우리 엄마 여기 있는데 왜? 그 말을 듣는데 전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친모한테 버림받은 것도 서러운데 이런 대접까지 당하다니 그 속이 오죽하겠어요. 정 가늠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언니, 나 언니 맘 편하라고 이러는 거 아니야. 정말 그 사람한테 감정 없어. 그 사람이 버려준 덕분에 난 엄마랑 아빠랑 언니를 만나서 행복하거든. 그러니까 미안해 말고 결혼해. 동생은 형부랑 결혼 안 하면 집을 나가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까지 했어요. 그런 동생의 말에 부모님은 난감해 하셨지만 고민 끝에 결국 결혼을 찬성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린 다시 결혼 준비를 하게 됐죠. 결혼 준비하는 동안 어머님으로부터 몇 번이나 연락이 왔어요. 제 동생 좀 만나게 해달라고요. 동생은 딱 잘라 거절을 했어요. 자기한테 그런 엄마는 없다고요. 전 그 말을 그대로 전했고 어머님은 주저앉아 오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도 전 어머님이 조금도 가엾거나 불쌍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 동생이 살아오면서 느꼈을 공허함과 비참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은 제게 말했던 대로 정말 어머님과 연을 끊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결혼을 했고 지금은 예쁜 딸까지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제 동생은 제 딸한테 이모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고요. 자식을 낳고 보니 더욱더 남편과 동생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과거의 아픔은 다 잊고 행복한 미래만 생각하려는 두 사람의 뜻을 지지하기에 위로 따윈 하지 않으려고요.
제 동생을 보고 인생에서 배운 점이 참 많아요. 과거에 엉켜버린 인연 탓에 고통스러운 현재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갇혀 살다 보면 내 앞의 행복을 놓칠지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가족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이에요. 행복한 신혼의 꿈을 꾸던 저는 제 꿈을 짓밟는 예비시모의 몰상식한 요구에 파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연을 얘기해볼까 해요. 제 직업은 소믈리에예요. 와인을 다루는 조금은 생소한 직업이죠. 제가 이 직업을 가지게 된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어린 시절 식당을 운영하시던 부모님은 늘 바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시간을 외할아버지와 함께 보내야 했죠. 평생 교직에 몸을 담으시다 퇴직하신 외할아버지는 제게 있어 친구이자 스승 같은 분이셨어요. 어려서부터 외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저였지만 단 한 가지 제가 이길 수 없었던 상대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와인이었죠. 할아버지는 와인 애호가셨거든요. 저희 집 식탁에는 늘 와인이 놓였어요. 할아버지는 당신이 좋아하시는 와인이 국내에 수입이 안 되자 프랑스까지 가셔서 구해 오실 정도로 와인을 사랑하셨죠. 그리곤 종종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와인향 속에는 추억이 담긴단다. 나는 이 와인을 마실 때마다 항상 네 할머니 생각이 나. 할아버지는 저에게 와인의 역사부터 와인의 종류까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덕에 저는 어릴 때부터 프랑스 와인, 이태리 와인을 빈티지별로 줄줄 외울 정도였고요. 할아버지는 늘 우리나라도 와인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와인을 즐길 수 있을 거라며 안타까워하셨어요. 당시만 해도 와인은 유럽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술 정도로만 인식되었던 게 사실이니까요. 어릴 때부터 저는 할아버지를 통해 와인 교육을 받다 보니 자연스레 와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와인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믈리에란 직업도 알게 되었어요. 아이고, 혜인이가 골라주는 와인을 언제쯤 맛볼 수 있으려나? 내가 우리 혜인이가 태어나던 해 나온 와인들은 안 마시고 잘 보관하고 있으니 때가 되면 함께 마시자꾸나.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태어난 86년도산 와인을 종류별로 다 모아두셨어요. 제가 20살이 되는 해에 함께 마시자고 약속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늘이 무심도 하시지. 제가 고3이던 2004년 여름 외할아버지께서는 지병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셨고 그 약속은 영원히 지킬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생애 처음 소중한 사람을 잃은 저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할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뒤 엄마는 제 방에 찾아와 슬픔에 잠겨있던 저에게 낡은 수첩꾸러미와 통장을 건네주시면서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말씀을 제게 전해주었어요. 혜인아, 이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한테 전해주라고 하신 거야. 손때 묻은 10권의 수첩에는 할아버지가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와인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저를 향한 편지도 적혀 있었죠. 혜인아, 이 할애비 욕심인 건 알지만 네가 원한다면 와인의 본고장에 가서 제대로 와인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겠니? 평소에도 와인 향만으로 빈티지까지 맞추는 저를 보시고 소믈리에가 되는 게 어떻겠냐며 추천하시곤 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저는 제가 와인을 다루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읽고는 할아버지의 와인 창고에 가보았죠.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걸 보게 되었어요. 86년산 와인마다 혜인이 탄생 기념, 함께 마실 날을 기다리며 라는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영원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어버린 와인병을 보자 울컥했어요. 그리곤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죠.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할아버지 유언에 따라 소믈리에가 되기로 결심한 건.
저는 이듬해 와인의 본고장인 프랑스로 날아가 보르도 와인 학교에 입학했어요. 지금은 와인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소믈리에를 꿈꾸며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제가 유학을 떠날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와인은 마이너한 주류에 불과했어요. 모든 유학 생활이 다 힘들겠지만 외국 학교에서 적응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다행히 수업은 영어로 진행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따라갈 수는 있었지만 평소 생활에선 불어를 사용해야 해서 유학 초기엔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겉돌기만 했었죠. 하지만 할아버지 유산으로 프랑스까지 유학을 오게 됐는데 이렇게 꿔다 넣은 보리짝처럼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죽어라 불어를 익혔고 시간이 지나자 주변에 친구도 생겼어요. 그렇게 저는 프랑스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고 2년간의 소믈리에 과정을 훌륭한 성적으로 수료하게 되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와인 교육을 받았기에 당연한 결과였죠. 와인 학교 수료 후 저는 보르도에 있는 와인 양조장에 들어가 2년간 포도주를 직접 담그며 공부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수첩에 그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와인은 지식뿐만 아니라 직접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 봐야 제대로 된 소믈리에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은 정확했어요. 만들어 보니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와인의 본고장 프랑스에서 지내는 동안 할아버지께서 왜 와인을 사랑했는지,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알 수 있었죠. 저는 5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작은 와인 전문 바를 오픈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와인은 대형 호텔이나 가야 마실 수 있는 비주류 고급 술에 불과했죠. 그런 편견을 깨기 위해 저를 비롯해 많은 소믈리에들은 시간을 쪼개 무료 강연을 다니면서 와인 저변 확대에 노력했어요. 그런 노력 덕분인지 얼마 뒤부터 와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늘어났어요. 소믈리에라는 직업도 많이 알려지면서 오픈 3년 만에 저희 바는 주말엔 예약도 어려울 정도로 손님이 많아졌고요. 그런 와중에도 저는 매년 프랑스에 있는 와이너리를 방문했고 쉬는 날에는 소믈리에 준비생을 위한 강연도 다녔죠. 그러다 보니 세월이 훌쩍 흘러버렸어요. 저는 꽃다운 20대를 와인에 바치다 보니 연애도 한번 제대로 못해본 채 30대를 맞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봄햇살처럼 다가온 한 남자가 있었어요. 저희 바 근처에 있는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던 그는 일주일에 2-3번쯤 혼자 와서 같은 와인을 한 잔씩 마시고 갔어요. 그러다 하루는 그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죠. 오늘도 같은 걸로 한 잔이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항상 샤토달보만 찾으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샤토달보는 저희 할아버지가 프랑스에 가셔서 직접 구해다 드실 만큼 생전에 가장 즐기시던 와인이라 저는 그 와인을 즐겨 마시는 손님의 사연이 궁금했어요. 별 이유는 없어요. 그저 이 와인을 마시면 와인 향에 취해서 그리운 추억들이 떠올라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와 비슷한 말을 하는 그를 보고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그가 가게를 찾을 때마다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렇게 조금씩 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하지만 연애 쪽에 소질이 없었던 저는 그에게 어떠한 표현도 하지 못했고 그렇게 시간만 흘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손님 중에 간혹 술에 취해 진상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날이 그랬죠. 이미 잔뜩 취한 채 오신 손님이 마치 룸사롱이라도 온 양 와인을 따르고 있던 제 허벅지를 쓱 만지지 뭐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쳤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손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를 어이없게 쳐다봤고 순간 가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죠.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럽니까? 손님이 방금 제 허벅지를 만졌잖아요. 그러자 손님은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이년이 미쳤나? 누굴 성추행 법으로 몰아? 오라, 요즘 이딴 짓해서 돈 뜯어내는 꽃뱀이 있다더니 그런 거야? 손님은 제 손목을 쥐어잡고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를 꽃뱀으로 몰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손님의 목덜미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제가 호감을 갖고 있던 그 남자였죠. 혜인씨, 괜찮아요? 가게에 CCTV 있죠? 제가 처음부터 다 봤어요. 저 사람이 혜인씨 허벅지에 손대는 거. 그는 느낌이 이상해서 지켜봤다며 제가 위험에 처한 순간에
나서준 거였죠. 그 사건 이후 우리는 단순한 소믈리에와 단골 손님이 아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저보다 2살 많았던 그는 평소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와인 얘기가 나오면 한두 시간은 훌쩍 지나가기 일쑤였고 와인의 조예도 깊은 편이라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할아버지가 떠올라 마음이 편했어요. 한창 연애로 뜨거운 무렵 남자친구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혜인아, 우리 엄마가 널 좀 만나보고 싶으시대.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전 놀랐어요. 물론 둘 다 결혼 적령기를 훌쩍 넘긴 상황이라 결혼할 생각 안 한 건 아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되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결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걱정하시던 참이긴 했어요. 막상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뵈러 간다고 생각하니 설레이기도 했지만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예비 시부모님과의 첫 만남이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비싸서 가지도 않던 샵에 가서 풀 메이크업도 받고 남자친구 부모님이 좋아하신다는 한우도 잔뜩 사들고 예비 시댁으로 향했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혜인야, 뭐하러 이런 걸 사왔어요?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어머님이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셔서 조금 깐깐하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많이 긴장했는데 기우였더라고요. 예상외로 어머님은 마치 친정에 온 딸처럼 편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가족 간의 만남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걱정이 많았는데 이런 분들이라면 시댁과도 별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 직업을 물어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래, 혜인 양은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우리 근수가 워낙 과묵한 성격이다 보니 집에서는 도통 말을 잘 안 해서 말이야. 저는 와인바 운영하면서 소믈리에로 일하고 있어요. 그 순간 어머님의 미간은 확 찌그러졌고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든 일순간 싸늘하게 변해버렸어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저는 이유도 모른 채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소믈리에? 그럼 술 파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어머니는 소믈리에라는 직업에 대해 잘 모르시는지 그저 술 파는 직업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저는 제 직업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어머님께 설명을 했지만 더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한번 굳어버린 분위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고 그렇게 첫 인사는 끝이 났죠. 제가 떠난 뒤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술 장사하는 애를 며느리로 들일 수 있냐시며 결혼을 반대하셨다더군요. 남자친구는 어머님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다며 자기가 설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분위기라서 이미 남자친구를 사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시부모님이 제 직업을 탐탁치 않아 하신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괜한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님의 반대에 부딪혀 혼란스럽던 어느 날 남자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자기 가게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아?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싶었어요. 직접 와서 보시면 어머님이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실 테니까요. 저는 가게를 오픈하고 처음으로 예약된 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가게를 통째로 비웠어요. 이번에 제대로 된 소믈리에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어머님의 오해를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은 어머니의 첫마디에 무참히 깨지고 말았죠. 그래, 생각 잘했다. 아무래도 술집보다 레스토랑이 훨씬 낫겠지. 오픈하면 내가 친구들 많이 데려오마. 어머님은 가게 곳곳을 둘러보시며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레스토랑이라뇨? 근수가 그러더구나. 결혼하고 나면 술집 접고 레스토랑으로 업종 변경한다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니? 남자친구는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됐냐 능청스럽게 굴었어요. 잘못 알긴 혜인이가 먼저 그러겠다고 했는걸. 자기야, 맞지? 우리 그러기로 약속했잖아.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밖으로 불러내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레스토랑으로 업종 변경을 한다니 누구 맘대로. 그럼 어떻게 해? 엄마가 술집 하는 애는 절대로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우리 일단 결혼부터 하고 뒷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응? 남자친구는 그게 뭐가 문제냐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소믈리에란 직업에 자부심을 가진 저였기에 그런 식으로 거짓말까지 해가며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아니, 난 그렇게는 못해. 난 어머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허락받을래. 혜인아, 솔직히 엄마 입장도 이해해줘야지. 며느리가 술 파는 일을 한다는데 좋아할 시어머니가 어딨겠어? 맙소사.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자친구는 제 직업을 술 파는 일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내 남자친구가 그럴 수 있죠? 모르면 모를까 와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요. 내 편이라고 믿었던 남자친구의 배신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머님께 당당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근수 씨가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와인바 접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그럼 계속 술 파는 일을 하겠다는 거니? 어머님은 저를 술집 작부 취급을 하시며 제 직업을 비하하셨고 저는 그런 취급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술 파는 여자가 아니라 와인 전문가인 소믈리에예요. 그런 식으로 비하하지 마세요. 아이고, 세상 참 좋아졌다. 술 파는 애가 무슨 전문가씩이나 되고.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리더니 저희 엄마가 들어오셨어요. 듣다 어이가 없어서 정말. 혜인아, 넌 그런 소리를 듣고도 이 여자를 가만히 두니? 뺨따구라도 한 대 후리지 않고 뭐하고 있어? 무식해도 정도가 있지. 엄마의 등장과 함께 어머님은 약간 당황하신 듯 했어요. 아니, 이 여자라니요? 무식하다니요? 말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아직 식은 안 올렸어도 사돈인데 그게 할 소립니까? 나 참, 며느리 될 애한테 술 파는 애라니. 그건 할 소리입니까? 그리고 사돈이라뇨? 누가 그 집에 내 딸을 준답디까? 내가 이 꼴을 보고도 우리 혜인일 그 집에 시집 보낼 것 같아요? 제가 당하는 동안 말 한마디도 없이 지켜만 보던 남자친구는 당황한 듯 저희 엄마의 말을 끊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집을 안 보내시겠다니요? 아이고야, 자네 말은 할 줄 아나 보네. 자네 와이프 될 사람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데도 입도 뻥끗 안 하고 있길래 난 또 자네가 말을 못해서 그러고 있는 줄 알았지. 저희 엄마는 젊을 때부터 장사를 하셔서 쑥맥인 저와는 다르게 여장부 기질이 있는 분이시라 할 말은 참지 않고 하는 분이셨죠. 어머님 정도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상대할 정도로 말이에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왜 남의 아들은 자꾸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참 이중적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게 막말을 하더니 당신 아들이 욕먹는 건 못 참겠나 봐요. 저기요, 사람이 대접을 받으려면 상대도 대접을 해줘야죠. 남의 딸한테는 그딴 식으로 말해놓고 자기 자식 욕먹는 건 못 보겠나 봐요. 이게 무슨 놀부심보입니까? 그야 술이나 파는 당신 딸이랑 퍼젓한 증권회사에 다니는 우리 아들이랑은 천지 차이가 나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벌이부터가 완전히 다른데 안 그러게 생겼냐고요? 사실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수입 얘기는 한 적이 없다 보니 어머님께서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눈치였어요. 우리 혜인이가 한 해에 얼마나 버는 줄 알고 벌이 타령을 하는 겁니까? 어머님은 이 콩만한 가게에서 벌면 얼마나 버냐시며 코웃음을 치셨어요. 그리고는 제 유학 얘기를 꺼내시며 프랑스에서 공부한답시고 돈도 많이 날렸을 텐데 돈이 어딨겠냐면서 남들 열심히 돈 벌 때 허영에 쩔어서 와인 공부다 뭐다 돈 쓰고 놀러 다녔으니 안 봐도 알만하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희 엄마는 박장대소를 하셨어요. 놀러 다녀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네. 여기 가게에 걸려있는 프랑스 현지 와인 양조장 사진들 혜인이가 운영하는 와인 양조장인 거 모르셨어요? 가게도 운영하고 대학 강의하는 것만도 몸이 부족한 애가 왜 시간까지 쪼개서 프랑스를 가겠어요? 네? 그깟 증권회사 월급쟁이랑 비교나 될까? 제가 프랑스에 있는 양조장 소유주라는 말에 어머님과 남자친구는 놀라더군요. 꽤나 충격적이었는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양조장 사진들을 찬찬히 훑어보며 마른 침을 삼켰어요. 저는 그 순간 돈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새삼 느끼게 되었죠. 사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여자 혼자 이렇게 장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걱정돼서 힘들 거 없이 사람 불어가며 레스토랑이나 하는 게 어떠냐는 말이었어요. 레스토랑 하면서도 소믈리에인가 뭔가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너무 노여워 마시고 제 실언은 용서해 주세요. 방금 전까지 저를 술집 여자 취급을 하던 어머님은 머리까지 조아렸어요. 제가 걱정돼서 그랬다는 말에 정말 역겨워서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죠. 왜요? 내 딸이 돈 좀 번다니까 갑자기 우리 애를 놓치기 싫어졌어요? 왜? 우리 애 돈이 탐나서요? 어머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허둥거리며 변명을 해댔어요. 애들이 좋다는데 부모가 뭘 어쩌겠냐며 모든 건 며느리 뜻에 따를 테니 화를 풀라며 전전긍긍이었죠. 그러면서 서둘러 날짜부터 잡자고 닥달을 하더라고요. 정말 웃기지도 않았죠. 하지만 저희 엄마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아니요. 저는 대개 아들을 사위로 맞을 생각 없습니다. 처음부터 기울어지는 결혼이었지만 우리 애가 좋다고 하니 눈 딱 감고 시켜줄 생각이었지만 사돈자리를 보니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이참에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하고 당장 우리 애 가게에서 나가주세요. 그제서야 어머님과 남자친구는 가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어요. 엄마는 그런 모자에 등을 떠밀어 가게에서 쫓아냈고요. 모자가 떠나고 나서야 저는 엄마 품에 안겨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죄송하다고 울먹였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엄마한테 이런 꼴을 보였다고요. 그러자 엄마는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말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날 저는 한참을 엄마 품에서 울었어요. 사실 그날의 눈물은 남자친구에 대한 배신감이나 파혼을 한 슬픔이라기보단 내가 열심히 가꾼 내 인생 전체를 조롱당하고도 제대로 반격도 못했던 제 자신한테 화가 나 흘린 눈물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한동안 남자친구는 제 가게로 찾아와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곤 했어요. 참다 못한 저는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를 했고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죠. 시간이 흘러 벌써 1년이나 지났네요. 한때 파혼으로 인해 시리에 빠지기도 했지만 생각해보면 제 평생의 꿈을 하찮게 생각했던 사람들과는 가족이 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께서 와인의 향에는 추억이 따라온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현실이 됐네요. 샤또 딸보를 마실 때마다 저는 할아버지와 전 남자친구를 동시에 떠올리게 됐거든요. 아직은 남자친구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지배적이지만 언젠가는 이마저도 추억이란 이름으로 남게 되리라 믿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와인을 사랑하며 살아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삶도 좋은 추억들과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